안녕하세요, 유리 엄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처럼 검사 시기를 늦추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곧 주 양육자의 촉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리와 같은 경증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24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이의 성향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30개월쯤에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돌이 지나 18에서 20개월쯤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자폐증이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폐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가 진단을 받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유리처럼 경증이나 고기능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상 발달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리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정상 아이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성향을 전부 영상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유리는 여전히 호명에 대한 반응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년째 다니는 센터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유치원 선생님이나 낯선 사람은 더더욱이요. 게다가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 사람들의 표정을 잘 읽지 못합니다. 특히 아파서 울거나 속상해서 우는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요. 본인이 다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돌발 행동을 보이는데 특히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묻는 말을 그대로 녹음기처럼 말하는 반향어와 과잉 행동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럴 때 아이를 붙잡고 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조용한 아이의 성향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리의 자폐 증상은 점점 나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 그렇지 못한 것들도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아이처럼 보이는 경증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진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작은 사인이라도 꼭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간호사이자 7년차 보건교사입니다. 저는 특히 정신간호학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아는 지식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 유리의 모든 것들이 생소했습니다. 아동간호학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내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보니 너무나 생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목을 이렇게 가누는 거였던가? 언제 기는 거였더라? 이유식은 이때 뭘 먹이면 안 되는 거였지? 지식은 많은데 정작 실전에는 형편없는 제 모습에 참 많이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리가 잘 웃고 옹알이를 하고 표정이 많은데 뭔가 한 번씩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아마 돌이 지나고 18개월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염려증 같은 거라 생각하기도 했어요. 몸이 좋지 않으면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증상을 찾아보면서
어떤 병명에 끼워 맞추려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유리에 대한 걱정을 잠시 미루기도 했었고요. 또 발달 시기에 맞춰서 유리가 가능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모방 행동이라던가 표정이 많고 잘 웃는다든지 하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두 돌이 다 되어갈수록 아이가 저와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무엇인가 바라보고 좋아하고 집중하는 것은 되지만 조금이라도 저와 눈빛을 공유한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지? 맞아.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하는 말을 조금밖에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걸 거야. 그러면서도 결국은 의심의 끈을 놓지는 못했어요. 부모님 그리고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꼭 유리가 검진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 거다 하고 생각하려고요. 양육자가 많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유리 돌 이후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애착장애가 생긴 건 아닐까? 최근에 보여줬던 10분 남짓 틀어줬던 미디어가 혹시 미디어 증후군을 부른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별별 고민들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언어부터 전반적인 검사와 함께 자폐 검사를 받으면서 그제서야 명확하게 유리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시각 추구가 심하고 호명 반응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상동 행동이 나타나는 등 자폐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정말 머리가 새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리는 사람보다 물체나 물건을 유심히 봤고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리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손에 쥐어주는 물건들에 집중을 하고는 했어요. 한 물건을 말없이 10분 이상 바라봤거든요. 크게 신기한 물건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제 가방에 있던 립밤이나 볼펜, 물티슈 등을 주면 물건을 뚫어져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밖을 보거나 저를 바라보거나 먹을 것을 찾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없고 그저 물체에만 집중했어요. 아이가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를 유도하고자 이거 신기하지? 하는 느낌으로 보여준 건데 그냥 단순히 건네준 물건을 말없이 오랫동안 보는 게 사실 좀 이상했거든요. 거기다가 유리는 부르는 소리에 반응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번 부르면 돌아보기도 했지만 그게 꼭 얻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집중력이 좋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저는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상호작용의 첫 발걸음이니까요. 사실 부름에 답을 한다, 반응을 한다라는 건 정말 큰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리는 꼭 제 목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또 문화센터를 가게 되거나 어린이 공연 등을 볼 때에도 유리는 자기 세계에 빠져서 혼자만의 행동들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유리가 무언가 제게 즐겁다는 걸 표현하고 저를 바라본다던가 하는 등의 표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업에 들어가더라도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거의 계속 돌아다녔고요. 아니면 다른 물체에 빠져서 혼자만의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리는 중증 자폐 성향을 지니지 않아서 더 애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조금 더 활발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누가 봐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증상들이었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요.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땐 유리가 자폐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단에만 목을 맸었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뭔가 인정할 것만 같아서요. 저명한 교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꼭 안도가 되고
살 것만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의심했던 것들이 전부 진실이었습니다. 그땐 진단을 받고도 모두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유리가 자폐 성향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만 과하게 아이를 잣대에 끼워 맞춘다 생각했고요. 사실 가족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믿지 못해서 두세 곳의 병원들을 돌아가면서 검사를 시행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갈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아이의 자폐 성향에 대한 진단 결과였습니다. 3, 4개월이 지나도록 진단에 매달렸던 무지했었던 그때의 저를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도 치료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지 센터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조금 더 일찍 치료를 다니고 아이와 함께 배워나가고 더 눈맞춤과 교감을 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은 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긴 설명이 되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의 아이에 대한 그 예리한 감정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영유아 검진 시 한 전문의 선생님 말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이의 성향에 대해 알지 못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양육자의 시선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 발달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퇴행을 하는 경우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곤 하지만 그래도 그 퇴행이 시작될 무렵에도 분명 작은 사인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눈맞춤이 되었든 호명 반응이 되었든 상동행동이 되었든 유리처럼 시각을 추구하는 부분이 되었든지요. 물론 너무 이른 나이에 과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아이를 진단 기준에 끼워 맞추는 것은 옳지 않지만 두 돌 시기라면 양육자가 어느 정도 아이의 성향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유리 진단을 받았던 병원의 전문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30개월에 갔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제가 만약 유리가 더 어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검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 시기가 있고 또 폭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냅스 발달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붙어있는 양육자의 시선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체 말고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주 저명한 교수님, 유명한 3차 병원이 꼭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이의 자폐 성향을 인지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기 시간 때문에 아이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의심이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느껴지신다면 조금이라도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라는 게 센터나 병원을 통한 치료도 있지만 자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다른 정상 발달 아이들보다 좀 더 집중해서 갖고 애착 관계를 조금 더 의미 있게 갖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운동하고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교감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만 일주일 내내 받았던 3, 4개월의 시간보다 주에 2번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뒹굴고 놀이하고 교육했던 2개월이
아이의 문제 행동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처음이기에 겪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처럼 후회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러면서도 저도 아이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가끔은 유난스럽게 아이를 관찰하고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영상이 저와 같이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